서울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큽니다. 범죄의 잔혹성과 함께 피의자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범죄자들의 단골 방패막이처럼 비춰져서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KBS 이루진단 PC방 살인사건과 함께 심신미약 감경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머리 쪽으로 외상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에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근데 그건 아니야. 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서구 그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주 잔혹하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또 경찰이 또 신상 공개도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반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반향이 큰 이유가? 우선은 범행의 잔혹성이 너무 컸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범행을 해야 할 이유나 동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피해자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중이용 장소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그런 범행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도대체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그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한 그런 그 의문과 함께 심신미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 이번에도 또 감형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지만 하여튼 그 심신미약이 아마 가장 큰 지금 그 핫한 이슈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신 변호사님은 지금 국선 변호사로 한 6년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사건을 접하셨을 텐데 이런 사건은 뭐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가요? 이 정도 잔혹한 사건. 사실 뭐 살인 사건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선 변호하면서 만나는 사건이 적지는 않은데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저 보도를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칼을 휘두른 횟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30회 이상 휘둘렀다고 하는데 아마 여태까지 이런 살인 사건 중에서 이것보다 많이 휘두른 사건은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표 의원님 뭐 연쇄살인 사건 같은 거 많이 보고 하셨지만 연쇄살인 사건도 30회 이상 찌른 사건은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고 맞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피해자와 사이에 원한 분노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뭐 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죠. 네. 그 범행을 저지른 이유도 참 어이가 없어요. 그 불친절하다. 단돈 1,000원을 뭐 거슬러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인데 어떻습니까? 조 박사님, 이 피의자 네. 어떤 정신 상태라 그럴까요? 이렇게 물론 뭐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그 본인도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주 사소한 그 원인으로 해서 끔찍한 범행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충동 조절 장애 중에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끔찍한 폭력적 행동이 나타나는 건데 이건 순간적인 데서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짧지만은 뭐 집에 가서 칼을 갖고 오고 하는 계획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이코패시라든가 이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 네.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뭐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끔찍한 범행을 하고도 크게 죄책감을 못 느낀다든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좀 더 안타까운 거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었는데 돌아간 지 10분 만에 이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경찰이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또 표 의원님은 경찰하고 또 깊은 인연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경찰이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최초에 112 신고 내용이 코드 2라고 해서 긴급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지령이 내려갔고요. 네. 실제로도 그 내용을 보면 환불해주지 않는다, 불친절하다. 그리고 또 피해자도 한번 신고를 했지만 그때는 욕을 하고 네. 언어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주로 양자 간에 소위 말하는 시비거리 정도였거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봤을 때도 무기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싸우거나 폭력적인 일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현행법 하에서는 사실은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사항임을 봤을 때는 양자에게 주의를 주고 네. 상황이 폭력적이지 않은 걸 확인하고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혹여나 그 상황에서 뭐 눈빛이라든지 또는 네. 분위기가 혹시라도 공격적 혹은 이후에 폭력적 범죄 발생의 여지가 감지되었더라면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감지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네.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대단히 일상적이지 않은 가해자의 특성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게 좀 뭐 매뉴얼이라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의외의 사건이라 매뉴얼을 손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방과 관련해서는 좀 경찰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 네. 사건 관련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네. 뭐 가령 스토킹 사건이나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아침에 집으로 찾아오고 네. 그래서 저녁에 직장으로 찾아와서 신고를 했는데 뭐 이제 돌려보내요. 네. 근데 다시 집에 가보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허. 하루에 벌써 몇 번씩이나 찾아왔는데도 네. 번번이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뭐 스마트 의식이라는 거 하나 나눠줘갖고 문제 생기면 스마트 시계로 신고해라. 이 정도가 끝인데 좀 전반적으로 볼 때 예방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한번 손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매뉴얼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네. 싸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애초에 사소한 걸로 시작이 돼서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 되다 보니까 크게 확대가 되고 네. 이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큰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다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죽고 싶다든가 죽이겠다든가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찰이나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말이 나오면은 네. 평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입법적인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에 가보면 언어적인 협박이나 폭력도 체포 대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반사회적 행위 규제법이라고 해서요. 소란 행위라든지 다툼, 이런 시비거리가 발생했을 때 일단 경찰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고 폭력에 좀 관대한 문화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심하지 않은 폭력에 경찰이 만약에라도 강제 조치를 취하면 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국회에서 입법적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상 공개도 또 조금 이제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번에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 그 피의자는 그 얼굴 공개를 신상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신상 공개를 한다니까 이번에 뭐 신상 공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사실은 이제 구체적 규정은 해놨습니다. 네. 범행이 국민적인 그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잔혹한 범죄이고 그리고 자백이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서 네. 범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추가 범죄 예방 이러한 이제 공익 목적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네. 문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느냐를 위원회가 매 사건마다 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그 위원회가 공개 불가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지방경찰청 관내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위원회 멤버들이 뭐 똑같지 않을 테니까요. 그 사람들 생각이 다양하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네네. 또 그거를 이렇게 진짜 두부 모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는 또 사안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 사례마다 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지금 물론 그 피해자를 봤던 그 의사분이 그 피해자의 상태를 인터넷에 자세히 공개를 했어요. 이것도 또 어떤 논란거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조 박사님? 저는 내용을 봤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뭐 피해자나 보호자의 허락이 없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 기밀 누설 방지법 기밀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 내용을 그냥 허락 없이 얘기를 한다면은 환자의 어떤 2차적인 피해 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가족들의 또 아픔도 더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진료 기록은 환자나 보호자의 그거가 원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어떤 뭐 법원의 영장에 의한다든가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공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 피해자가 가족들이 만약에 뭐 이 일을 제기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당연히 이제 교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연한 그 기밀 공개 금지 의무는 알고 계셨을 텐데 유가족들이 오히려 원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이 되고요.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심각성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혹여나 이 사건이 묻히거나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리라는 그런 어떤 공익적인 우려로 인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아마도 좀 소위 말하는 위법성 조각서에 해당되는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뭐 의료 윤리 내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으셔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초에 그걸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네. 하여튼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주치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거를 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건요. 이 범행 관련돼서 너무 자세하게 언론에 나와도 모방 범죄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신미약 감경과 관련해가지고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제 심신미약 감경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심신미약 감경은 우리 신 변호사님 이 존재를 하는 거죠? 왜 있는 거죠? 그 사건을 직접 변호를 해보면 네. 진짜 뭐 피해자가 가장 안 되긴 했지만 가해자를 과연 처벌하는 게 맞나 의문이 드는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가령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예를 들면 뭐 국회나 공공기관 앞에 이렇게 뭐 긴 두서없는 글 써가지고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하필이면 이분이 선거 기간에 그 후보자를 좀 비난하는 글 거기다가 포함을 했어요. 뭐 네. 누구누구는 뭐 악마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죄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필이면 또 공직선거법 그 후보자 비방으로 기소가 되셨더라고요. 네, 네. 뭐 시청자분들도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좀 느끼시기에 이걸 과연 이분을 처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네. 드실 거예요. 네. 보통 이런 그러니까 특히 그 심신미약 사건 관련해서 문제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정신질환이 있고 대부분 방치돼서 적절한 시기를 놓친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을 처벌하는 치료를 해야지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셨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그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무려 100만 명 청와대 청원이 100만 건이 넘었어요. 그 심신미약 감경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분위기가 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심신미약 그 관련한 조항들이 다 있나요? 네, 정상적인 국가, 민주국가에는 다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근대형법, 과거에 군주제 치하에서 마음대로 정하던 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형법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그 근대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정신질환이 심각하다든지 혹은 타인에 의해서 뭐 충격을 엄청나게 받아서 순간적인 그런 창난 상태에 빠져 있다든지 또는 오랜 기간 동안 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자신이 지금 또 죽을 것 같다. 저 사람이 날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인식하에서 방어적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죽었다든지 이런 네. 상황이라면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조항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치 감경이라는 그 술을 많이 마셔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주는 이러한 네. 조금 잘못된 문화 관행상의 해석이 늘 도마 위에 올라서 그렇죠. 심신미약 자체가 없는 나라는 없죠. 네, 그 심신미약 기준에 이제 이 정신질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피의자도 보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다 이제 이런 네. 주장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정신질환 이코로 심신미약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뭐 그 당시에 뭐 사리변별 능력이라든가 의사결정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고 네네. 거기에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두 가지는 아니거든요. 네네. 뭐 신경증적인 경우가 있고 정신병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신병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정신병적인 경우에도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병적인 상태가 돼서 증상이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 심신미약이냐 상실이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네. 정신질환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정신질환으로 해서 심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그 증상과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건 자체가 정신질환의 증상에 연유돼서 일어났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그런 증상과 상관없이 일어났다면은 그 책임을 묻게 되죠.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네. 사건을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심신미약보다는 그 사건 당시의 앞뒤 정황이 보통 심신미약 인정하는 데 중요한 거거든요. 정신질환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꼭 정신질환만 있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제가 봤던 사건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이 운전하다 갑자기 와서 그래서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이랑 동의어는 아닙니다. 심신미약이.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 피의자 경우에는 뭐 지금 얘기하기가 좀 빠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떻게 첫 감경 조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론 보도에만 의존을 해서 얘기해야 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언론 보도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심신미약은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이
그러니까 가해자인 김성수가 이전에 PC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판단력 없는 사람이 PC게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두 번째는 또 앞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자리를 떴는데 경찰도 알아볼 정도면 사리분별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다시 왔단 말이에요.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판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일리가 있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 심신미약 감정의 지금 기준하고 뭐 절차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정신감정이라는 절차, 네. 조 교수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 이게 사실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네. 1834년에 영국에서 맥노튼 룰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매 경우마다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왔었는데, 수상을 총격한 사람이 자기가 정신이 없다고 무죄 판결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다 받은 경우에 국민들이 막 항의 분노를 하면서 이제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기준이 이제 조금 전에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만약 자기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것이 옳지 않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정신감정이라는 절차 자체가 정신의학적인 절차다 보니까 정신질환 장애 병이 있느냐를 주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영역 부분은 의학적인 영역이기보다는 조금은 심리적이고 법리적인 영역이거든요. 과연 그 질환과 이 행동사의 관계가 있는지 또는 행동할 상황에서 의사분별과 사리분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를 판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정신감정 결과 정신병이 심각하다고 확인이 됐지만 판사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판사의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피의자 김성수 경우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지금 정신과 감정을 받는다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감정이 의뢰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 진단하고 할 때 뭐 잠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단뿐만 아니라 뭐 각종 뭐 영상의학적 검사나 혈액 검사나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관찰합니다. 한 달 동안 뭐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행동하는 거를 일관성 있게 하는지를 쭉 관찰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뭐 자기가 꾸며서 한다든가 또는 뭐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았던 다른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감정을 할 때는 뭐 학식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법원이 명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게 낫겠고요. 정신과 전문의 중에서도 아까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 법을 아는 그 법정신의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일반인들이 잘 오해하는 부분이 뭐 정신감정을 하는 동안은 뭐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 뭐 한 달 동안 그냥 뭐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정신감정 기간 중에는 구속기간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속기간과 상관이 없고요. 그 치료감호를 또 받게 되면은 또 치료감호소에 와서 또 제대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감정 내용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우울증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요 우울증하고 심신미약의 어떤 상관관계도 같이 보는 겁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의뢰하는 목적은 그 당시에 판단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죠. 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병일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라 정신질환의 유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증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쭉 이뤄왔는지를 평가를 해야 지금 순간에서 과거의 범행 당시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연관성상에서 쭉 판단해서 보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어떤 판단 능력도 정신의학적으로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표현님께서 그 정신 감정 결과하고 법원의 판결이 다르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거다.
그런 어떻게 이게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어떤 거예요? 뭐 없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는 그 정신 감정의 의견에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실무입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이거는 판사의 판단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과거이긴 하지만, 과거에, 성학대 피해자가 그 가해자인 친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했던 그 사건에 있어서 정신 감정 결과는 심신미약으로 나왔지만 판사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이런 예도 있고요. 그런 예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쭉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심신미약 관련된 어떤 사건, 그거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이 양형이 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두 가지 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심신미약 받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네.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뭐 높은 고개를 두 고개 넣는 그 느낌이에요. 일단은 네.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시에 좀 이상이 있다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통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동안 갇힌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게 실무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사건을 하나 예로 들면 그 12월 추운 겨울에 놀이터에서 그 6살, 그러니까 6학년 여성 어린이를 그 70대 노인이 뒤에 가서 이렇게 껴안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건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일단 노인이 반팔, 12월 그 엄동설은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또 검거된 것도 인근에 집에 있는 초인종을 막 누르다가 검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인근 정신병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중증 치매였는데 제대로 지금까지 진단을 받지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건 내용으로나 볼 때나 아니면 뭐 사설병원에서 치매 진단이 있으니까 이건 심신미약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사설병원 검사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70대 노인을 한 달 동안 병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은 이후에만 그것도 심신미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건을 해보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로 가야 되는 사건이 그러니까 사건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법원 같은 경우는 좀 심신상실 인정에는 좀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통계를 보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1심이지만 그 피고인 측이 심신장애를 주장 사례가 1,500건인데 이 중에 한 20%밖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20%면 300건인데 꽤 많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많다고 봐야 됩니까? 적다고 봐야 됩니까? 총 건수보다는 어떤 사건인가, 네. 강력범죄인가 그렇죠? 여부일 텐데 아마 강력범죄는 많지 않을 겁니다. 강력범죄일 경우는 이제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네. 특히나 피해자에게 뭐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심신상실은 거의 인정한 예가 없고요. 네. 심신미약의 경우도 아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20%란 숫자만 가지고 많다 적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러네요. 예. 네, 그 종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아마 그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가해자 측의 요구가 좀 더 많아져서 네. 의뢰 건수는 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뭐 거기에 비례해서 상실이나 미약으로 판정되는 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죠. 네. 근데 예전에보다는 좀 판단이 엄격해진 것 같아요. 정신감정에서도 보면은 네. 제가 근무했을 당시는 뭐 80년대, 90년대 그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상실 판정이 많았습니다. 네. 미약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대개 상실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사이는 뭐 그런 상태라도 상실보다는 미약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까 표창원 교수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부터 이제 맥너튼룰로 시작이 돼서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데 1981년에 미국에서 존 힝클리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힝클리가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을 했는데 정신 이상을 이유로 해서 무죄가 돼서 네.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만은 그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전에는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라 그래서 정신질환을 이상으로 해서 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사건 이후로 GBMI라 그래서 guilty, but mentally 죄는 있다. 그렇지만 정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치료를 해줘야 된다. 책임도 물으면서
대신에 치료를 해주자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따라 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네, 추세로 맞습니다. 그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그 엄격해지고 예전에는 뭐 추세가 이런 심신미약을 주장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 뭐 바로 2년 전 사건만 해도 강남역 살인 사건 그것만 해도 조현병 인정받아서 사형이 무기징역이 20년형으로 낮춰졌고 30년형으로. 네. 30년형으로요. 예, 예. 이제 그거는 그때하고 또 지금 또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신질환 얘기로 쭉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국민들이 제일 공분하는 부분은 술인 것 같아요. 네. 음주 관련한 사람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심신미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그 어떤 지금 가는 어떤 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치감경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이 독일 거쳐, 일본을 거쳐 되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일본의 그 당시 근대의 판례들이 네. 일본의 술 문화도 우리 못지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만취 상태에서 행해진 것을 책임 능력이 없다라는 판례들이 형성되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법 쪽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만취 상태 이미 입증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보고, 네. 그래서 그 이후의 행동이 만약에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만 본다면, 혹은 그것이 미약했다라고 본다면,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인정하는 예들이 자꾸 발생을 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그 조두순 네.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다른 나라, 특히 서구 합리주의 법 체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그 술 문화에 관대하고 네. 술 먹은 뒤에 행한 범죄에 좀 관대한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두순 사건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이 판결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국민적으로 상당히 납득을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이 이제 사건을 많이 접했으니까 이 조두순 사건 잘 아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술을 이유로 해서 이게 12년 이제 내년인가요? 나온다고 지금 9년입니다. 내후년. 네. 내후년에 지금 나온다고 많이 불안들 하시는데 어떤 뭐 판결을 또 뭐 이렇게 판단한다기보다 이때까지 경험으로 볼 때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뭐 판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네. 적어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두순 사건 판결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그 법이 아예 제정이 돼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 약물 이후로 감경을 좀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법으로 만들어졌고 네. 두 번째는 실무에서 그러니까 술 취했다는 이유로 감경해준 경우를 지금 전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주치감경은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엄청난 변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 박사님 입장에서 주치감경과 심신미약 네. 지금 이 추세, 네. 주치감경을 점점 인정하지 않는 추세에 네. 대해서는 다른 방향이라고 예, 보시나요? 다른 방향이죠. 원래 형법 10조 3항에 보면은 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은 형을 감경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네. 술을 먹으면 자기가 정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자제력을 잃고 또 자기가 행동을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술을 먹고 했다 그러면은 이미 그걸 예견했으면은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술을 먹고 하면 다 감형이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먹고 했거나 약을 먹고 했을 때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치료감호법에서도 보면은 제2항에 보면은 심신미약 상실이 아니고 네. 술이나 약물에 남용하는 습벽이 반복될 때에도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심신미약으로 했으면은 심신미약 때문에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게 맞고 또 아니더라도 책임 능력을 인정받고 술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네. 나중에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형이 감형이 됐는데도 치료도 안 받고 나오니까 네. 이게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면은 훨씬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받으면 감형이 되거나 또 치료 감호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대개 최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일단 감정 의뢰 요청 네. 건수가 엄청 증가했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뭐 한 3배가량 증가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결국은 감정은 이 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가해자가 원한다 그래서 또 정신감정을 다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서 판단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봐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명장에 의해서 치료감호 영장에 의해서 의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나 변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변호사님, 변호사들이 영업 전략으로 이 치료 감호 이걸 도피성 수요로 또 이렇게 또 영업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변호사로서 좀 불만을 가진 부분입니다. 보통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광고성 글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자극적이고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 광고대로라면 이제 인류가 암도 전공했죠 벌써. 사실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심심미약. 심신미약에 대해서 하여튼 엄격해지는 분위기가 있지만 하여튼 지금 법적으로는 그냥 심신미약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있죠. 다만 이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더 엄격해지고 있느냐인데 이 관계에서 입법은 필요 없을까요? 입법적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국회에도 형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있어서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주치, 술이나 혹은 법정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 등에 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통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이 형법 제10조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만으로 되겠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상실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들이 법조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협의를 해서 필요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치료 감호 15년이 상한인가요? 네. 이렇게 상한을 둬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사회보호법에 치료 감호가 생겼거든요. 그다음 사회보호법이 위헌으로 판정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치료 감호법이 새로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상한이 없었어요. 만취될 때까지 무한정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15년 상한선을 뒀고 약물 남용이나 술에 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을 둘 수 없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이게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끔찍한 범행이니까 더 심한 벌을 받을 사람이 감형이 된다 생각하지만 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치료 감호를 받았을 때는 징역형보다 훨씬 더 길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한 사건만 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인권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15년까지도 치료 감호를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제 정신보건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서 치료 감호가 끝나갈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로 연계해서 치료받게 하느냐.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료 명령 제도가 이제 올 6월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활용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가족료로 내보내서 가족료를 받으면 보호관찰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치료를 받은 거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 가족료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좀 사용 가능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가 다 안 끝난 사람이 나갔을 때 이 치료명령 제도에 의해서 보호관찰이라도 받게 하는 지금 제도가 있는데 또 치료감호법에 보면 가족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료가 안 되더라도 15년 전에 예를 들면 14년 전이라도 종료가 되기 전에 일단 가족료를 해서 내보내면은 그걸 보통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또 그것도 연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인가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5년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그 인권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용 때문입니까? 인권 때문이라고 했죠. 인권 때문. 비용 근데 때문에. 치료가 다 안 된 사람은 끝까지 치료를 해서 내보내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질환은 평생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더라도 뭐 음성 증상 같은 게 남을 수 있고 그래서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치료 감호가 끝난 후에는 치료 감호실도 외래 치료를 해줍니다. 무료로. 네. 외래 치료를 해주고 또 계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치료 비용에 비해서 그 사람이 그 치료에서 치료 효과가 있어서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의 비용은 얼마든지 들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지 이제 효율적인 치료가 어떻게 이제 연장이 되고 이어지게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죠. 하여튼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하여튼 그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그 계속 치료 감호를 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뭐 지금 그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치료 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기한을 없애도록 입법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려해 볼 만하고요. 앞서 조 박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는 역사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과거에 독재 정권이 실제로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정치범이라든지 사상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회 보호라는 명목 하에서 격리시켜서 오랫동안 무기한 두기 위해서 형량은 뭐 3년, 5년 나오는데 그 이후에 보호 감호나 치료 감호를 해서 무기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편법 운영을 해왔던 역사 때문에 사회보호법 자체가 위헌으로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섹슈얼 프레데터 로라 그래서 어린이 대상이거나 잔혹한 성범죄자들은 우선 형량은 형량대로 살고 그다음 출소 이후에도 재범 우려성이 남아 있으면 사회보호법 같은 조치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재범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무기한 입원 치료를 명령하는 법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야만 사회도 지켜지고 그 본인에게도 추가적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또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과거의 역사성을 좀 단절을 시키고 아주 특수하고 전문적이고 면밀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좀 치료의 상한선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교도소 내에 정신병동을 둬야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영국의 교도소를 가봤는데 실제로 거기는 정신병동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심신미약 논란을 할 필요가 없이 형량대로 내리고 그에게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는 교도소 내에서 형기 내에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지금 같은 사회적 논란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 감호를 받으면 어디서 치료 감호를 받는 건가요? 치료 감호소에서만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네. 교도소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교도소처럼 이제 이렇게 뭐 20담이 쌓여져 있지만 준교도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내용은 정신병원이죠. 정신과 치료 병원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1,200명가량 있어서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또 증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담당할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의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 충원이 좀 빨리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어차피 거기서도 이제 법정 신약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그런 뭐 연수라든가 교육의 기회를 줘서 거기에 메리트를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분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국립부곡병원의 병동 하나를 치료가 뭐 병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5년 이상 되는 사람들도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국립병원에 연계했는데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은 뭐 전국에 5개 국립병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법병동을 둬서 옛날에 사법병동이 따로 있었어요. 국립병원에. 그게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만드는 추세로 가서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 내에 어떤 그 정신병동을 둬야 된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꼭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범행과 상관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사건 후에 정신병이 발병했다든가, 뭐 아까 있지만 정신병은 있지만 사건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치료 가면 요건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건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그래도 치료를 해야 재범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 활발하지가 않고요. 네. 또 이 사법병동도 이 한 군데 있을 곳이 아니라 지역마다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치료받은 다음에 그 지역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죠. 네. 그 치료 감호가 아무래도 교도소 생활하는 것보다 조금 편합니까? 글쎄요, 뭐 이제 병원이니까요. 거기는 아니, 지금 뭐 인권이 그 보장이 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뭘 도와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가 뭐 편하다. 거기서 편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 덧붙이자면, 네. 그러니까 사건을 하다 보면 치료감호소를 한두 번 다녀오신 분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놀랍게도 그냥 1번 감옥으로 보내달라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교도소만큼 이렇게 뭐 치료 감호가 이렇게 편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적절한 시설 투자나 아니면 자금 투자가 안 이루어져서 시설 역시도 많이 열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병원에 가서 호사스럽게 지내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게 치료 감호 뭐 환경 같은 거는 교도소보다 훨씬 낫죠. 네. 병원이니까. 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치료 감호를 받으면은 징역형하고 병과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 감호 받는 동안에 징역형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치료 감호 받았다. 그러면 치료 감호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기간 중에 징역형이 1년이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치료가 길어지면은 징역형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치료받다가 완치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바로 사유로 나오게 되고 네. 만약에 징역을 10년 받았는데 5년 동안 치료해서 이제 치료가 끝났다고 보면은 나머지 5년 기간 동안은 교도소로 가서 또 5년 지내다가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 교도소로 가고 싶은 사람은 징역형이 짧은데 치료가면서 계속 있다 보면 6개월마다 심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년이 넘어서까지 계속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빨리 치료감호소로 빠져나와서 교도소로 가면은 제 시간에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이제 관련의 경향이 하여튼 그 있죠. 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이제 범죄자들이 그 교도소를 피하기 위해서 치료 감호 꾀를 부릴 수 있다 그랬는데 네. 결코 치료 감호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받은 징역형보다 더 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한 달이라도 더 그렇게 지나게 했는데요.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계를 살펴보니까 예. 그 국립법무병원 그 수용되신 분들 중에서 3년 이상 수용된 분들이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일반 범죄에서 실형 3년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장기화되는 그 경향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잠깐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주치 감경 관련해서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요. 네.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바로 아마 입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심신미약 요건에서 제외하는 걸 우선 순위로 두고 논의를 하고 있고 반대로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성범죄에 국한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일반 범죄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치 상태에서 성범죄를 했을 때는 가중처벌 얘기가 있군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앞서 그 조 교수님 설명 주셨다시피 10조 3항에 있는 범죄를 예견하고 혹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조금 더 자기가 범죄의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수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방화범들 중에도 보면은 방화를 저지를 용기가 부족해서 방화를 저지를 의지는 있는데 네. 술을 마시고 방화를 저지른 경우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 경우는 가중 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주치 범죄와 관련해서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조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일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건 사안별로 좀 다뤄봐야 될 텐데 몇 가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평상시에는 마음이 약해서 못하던 거를 술의 기운으로 빌어서 약의 기운을 빌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그 형법 조항에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신 변호사님은 하시면서, 야, 이런 경우는 정말 주치 범죄의 경우예요. 이게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 이런 케이스를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주치감경이 최근에 인정된 경우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두순 사건 말씀드렸는데 조두순 사건이 거의 한 10년 전에 있었죠. 그때 이후로 글쎄요, 주치감경 인정 사례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는요. 이제 술이나 약물에 너무 의존이 돼서 계속 반복해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금단 증상이 생겨가지고 뭐 알코올 같은 게 진전, 산만 같은 거 환각도 나타나고 제정신이 아니고 뭐 진환력도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이 일어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판단이 되면은 뭐 심신미약할 수도 있고요. 네. 상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또 하나는 뭐 알코올성 정신병이 돼가지고 뭐 알코올성 치매까지도 가니까 네. 뭐 그런 경우는 일반인이 정신질환으로 봐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가지 가벼운 사례에서는 술에 만찬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 지갑, 핸드폰 등을 들고 온 경우, 그 경우는 심신상실 인정을 해서 무죄를 선고한 예들은 있죠. 가벼운 그런 사건들은. 그 주치 감경과 관련해서 하여튼 범죄의 성격, 내용,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텐데. 신 변호사님과 아까 조두순 그 경우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내후년에 출소한다 그러는데, 걱정이 많아요. 네. 이 사람, 이 나와서 꼭 이 사람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나와서 이게 지금, 또 어떤 또 보복 행위를 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두순의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위치 확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보안 처분 자체가 원래 의미대로라면 형벌과 분리되어야 하고 네. 장래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내려져야 하는데 네. 지금 우리는 형을 선고할 때 같이 내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형 선고 이후에 이 사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조두순법이라고 해서 법 개정안을 내긴 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어 있고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했더니 법무부에서는 법적인 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발견된다면 보호관찰소에서 네. 중점 감시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은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경각심이 조금씩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요. 특히 조두순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이제 12년 지나서 대학생 이제 이런 연령대가 되어서 상당한 그 불안과 공포를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또 찾아올지 모를까봐. 그래서 그러한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주소지나 혹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법정 명령이 없어도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으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의 실행 집행 과정에서 네.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보호관찰관들을 좀 더 중점 투입을 해서 네. 중점적인 감시는 할 수 있다. 이러한 답은 얻었습니다. 배 의원님이 지금 발의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그 조두순법 내용은 뭔가요? 그 법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 선고 시만이 아니라 네. 출소 전에 전문가들의 진단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중점 감시 또는 치료 명령 또는 알겠습니다. 접근 제한 이런 것들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네. 취지에 많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벌이라는 게 과거의 행위에 대한 죄값이고 보안 처분은 장래에 위험하니까 조치를 취하는 건데 출소 시점에 판단이 돼야 되는데 보안 조치 요구는 근데 형벌 가할 때 같이 판단을 해서 좀 미흡하고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취지 공감합니다. 배 의원님 만드신 그 법이 빨리 통과돼서 그 조두순서부터 좀 적용이 됐으면 네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 박사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질환자 이거로 그 범죄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뭐 끔찍한 사건이 날 때마다 뭐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다 해서 문제가 되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정신질환자보다 훨씬 17배나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네. 역설적으로. 다만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중범인 경향이 2배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범죄는 잘 안 저지르는데 한 번 저지르면 좀 강한 범죄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정신질환을 다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낙인이라는 것 때문에 네.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과에 가서 조그만 문제도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생기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되도록 안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이 되고 악순환이 될 수 있죠. 누구나 쉽게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건으로 낙인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꺼려하지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지금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해서도 강제 입원 같은 게 굉장히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요. 네네. 두 사람의 보호자가 동의가 해야 되고 또 두 사람의 정신과 전문의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까다로워지고 3개월마다 입원 심사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입원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강제를 전에보다. 좋은 면은 있지만 또 보호자 입장이나 이런 면에서는 안타깝죠. 뭐 더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데 치료가 안 되니까 굉장히 치료를 못 받고 입원을 못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가 안 되면은 사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보완 조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신질환자가 범죄자 취급받는 그런 어떤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범죄는 우선 피해자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알코올 의존증이건 정신적 질환이건 성격 장애건 만약에라도 범죄의 우려가 보인다면 처벌받기 전에 치료받아라.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이건 친지건 이웃이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신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무고한 사람 해치기 전에 그리고 범죄자가 되기 전에 꼭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조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좀 공공정신보건 시스템을 좀 더 완비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신분 노출 우려 없이 불이익 처분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과적 치료와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그 사건을 맡아보면 사건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그 본질을 정의하는데 대중의 선입관이나 편견이 적용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게임의 유해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면 폭력 게임 이후에 뭐 살인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었던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 역시도 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이렇게 심신미약 제도에 대한 분노나 편견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 박사님. 네. 뭐, 정신감정은 의료하시는 분들이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역설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평소에 잘 관리하면은 이런 범죄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치료에 좀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면 좋겠다. 낙인도 없앴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붙인다면은 논의는 안 됐습니다만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을 해서 지원을 도와주는 치료를 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민간 단체에서 피해자 지원협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정도지.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 우리 표 의원님 뭐 정신없이 바쁘시지만은 지금 하신 말씀 참고하셔서 피해자에 대한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보호법이 있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심신미약 감경조항이 범죄 행위 면죄부로 악용되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법이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이뤄진다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